박정수 회장 72세. 40여 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은 평범하면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후에도 그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화초를 돌보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죠.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아요. 3명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제안했지만 박 회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다만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단다. 너희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을 텐데 걱정 말거라. 그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는 침실과 서재, 3층에는 작은 다실이 있었죠.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며 받은 돈과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각종 투자 수익으로 월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도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 시간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소. 막내딸 미영이가 전화했는데 손자가 또 키가 컸다고 하더군요. 2023년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 회장이 평소처럼 정원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43세의 민호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세 정도로 보였고 화장은 짙지 않았지만 단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 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네요. 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재혼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내를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는 5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재혼 소식을 알려왔던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죠. 거실에 앉은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집이 아름다워요. 특히 이 정원이. 어머님께서 직접 가꾸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신 게 느껴져요.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아버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꼈죠. 민호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수진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랐거든요. 박 회장은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을 만끽했습니다. 수지는 식사하는 내내 박 회장의 반찬 그릇이 비면 즉시 채워주고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운동은 하세요? 매일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산책하시는데 덕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계시죠? 수진의 세심한 관심에 박 회장은 감동받았습니다. 이혼한 민호를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돌아가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자주 와서 안부 여쭤봐야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들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민호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게 맞죠.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이장 완벽한 며느리. 그 후 수진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박 회장을 찾아왔죠.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김치가 떨어져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담가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드셔보세요. 김치뿐만 아니라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시장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또 어느 날은 건강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홍삼인데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거야 당연히 저희가 챙겨드려야 해요. 박 회장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민호의 전 부인은 이렇게 시아버지를 챙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배려는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혈압약을 빼먹는다고 하자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넣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해두시면 언제 드셨는지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택시 타지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시간이 있거든요. 수진이가 바쁠 텐데 어떡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수진은 박 회장의 취미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자 바둑 관련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책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래요. 프로기사가 쓴 건데 재미있게 보세요. 독서를 좋아한다고 하자 새로 나온 책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책이 인기래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아버님 세대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심지어 집안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까지 해주었죠. 아버님,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있어서 정리해드렸어요. 새로 산 반찬은 여기에 넣어두었고요. 박 회장은 수진의 이런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죠. 우리 큰며느리 참 잘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정말 효부예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잘 안 챙긴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친딸보다도 더 잘해줘요. 바둑 모임에서도 친구들에게 수진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네들, 우리 큰며느리 얘기했나? 정말 착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건강관리까지 세세하게 챙겨줘.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수야, 복 많이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 구하기 힘든데. 맞아. 우리는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한데. 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죠. 3장 완벽한 가면 뒤에 진실. 3개월이 지나면서 박 회장은 수진이 완전히 가족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진도 점점 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아버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던 것이 아버지로 바뀌었고 말투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지.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아버지 점심 차려드리려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볼게요. 수진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필요한 반찬을 준비하고 박 회장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수진의 모습에도 가끔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수진이 집안 구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2층 서재에 있는 서류들 정리해 드릴까요?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던데요. 박 회장은 수진을 2층에 데리고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재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가 언제 2층을 봤나? 아, 화장실 쓸어 올라갔다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박 회장은 평소에 서재 문을 닫아두는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수진이 박 회장의 일정을 너무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후에 병원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 병원 간다고 언제 말했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간다고. 박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깜빡한 건가 싶어 넘어갔죠.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수진이 재정 관련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아버지, 혹시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은 어떻게 내세요? 자동이체로 하세요? 응, 대부분 자동이체로 해놨어. 그럼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뱅킹 쓰세요?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서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해. 그러시는구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면 편한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 회장은 수진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적금이나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으셨어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복잡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용돈은 얼마나 주세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박 회장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가족을 걱정해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사장 의심의 시작.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거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이 언제 왔는지 몰랐는데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민호야,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하지만 수진아, 이렇게 오래 끌면 다른 형제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아버님이 나를 완전히 믿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는 어디에 보관하시는 걸까? 그건 아직 파악 중이야. 서재에 금고가 있는 것 같던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 박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런데 수진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당신은 그렇게 순진해서 사업이 망한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빚이 얼마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합쳐서 3억이 넘어.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래도는 무슨. 당신 아버지는 혼자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접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 모시고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야. 미리 조금 받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수진아, 그래도 아버지 몰래 이런 식으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버님 재산은 결국 우리 몫이야. 내가 잘 챙길 테니 신경 끄라고.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박 회장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박 회장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수진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구조를 파악한 것, 재정 상황을 묻는 것,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가족의 정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5장 조심스러운 확인.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수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찜을 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속으로는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수고했네. 맛있겠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 별일 없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보관하세요? 화재나 도난 걱정되지 않으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진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집에서 관리하신다면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가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 회장은 수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서류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죠. 그런 일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죄송해요. 괜히 불길한 소리를 했네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은 계속해서 서류와 재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죠. 수진아, 민호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요즘 IT 사업이 어렵다던데 괜찮나? 네, 아직은 괜찮아요. 수진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박 회장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형 회사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아, 아버지. 형한테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형 회사가 몇 달 전에 큰 계약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박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심각한 것 같아요. 은행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고 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재정적 어려움, 수진의 갑작스러운 접근,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육장 감시와 발견. 다음 주 박 회장은 일부러 수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오후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울 예정이야. 아, 그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가도 괜찮아.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럼 몇 시쯤 돌아오세요? 글쎄, 오후 4시쯤. 박 회장은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쯤 예상했던 대로 수진의 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살핀 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언제 열쇠를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30분 정도 후 수진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재를 확인해 보니 금고가 열려 있었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투자 관련 서류 등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박 회장은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뜻하게 대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섣불리 이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박 회장은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창구 직원에게 문의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 관련해서 최근에 문의한 사람이 있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따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잔고 증명서를 요청하셨는데요. 따님이요? 어떻게 생긴 분이었죠? 창구 직원이 설명하는 외모는 정확히 수진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아, 그분이 어르신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오셨어요. 위임장이요? 제가 쓴 위임장 말인가요? 네, 어르신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박 회장은 자신이 그런 위임장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였던 것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박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회장은 수진이 어떤 방법으로 집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현관문과 창문 몇 곳에 머리카락을 끼워두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들어온다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것이었죠. 이틀 후 머리카락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해서 집에 무단 침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에 수진이 왔을 때 박 회장은 일부러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이가 드니까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네.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줄까? 아니면 나중에 유산으로 남길까? 아버지 생각에 달린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럼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도 정해야겠네.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니? 아, 그게 민호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요.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얼마나 힘든가?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3억 정도인데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3억이나?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박 회장은 녹음을 계속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3억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가? 네, 그 정도면 빚을 다 갚고 사업도 정상화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준다면?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돈이 정말 빚 갚는 데만 쓰일까? 네, 당연히 그렇죠. 다른 데 쓸 이유가 없어요. 박 회장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너는 언제부터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내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집에 들어왔나? 저는 집에 온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럼 내 서재에서 없어진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은행에서 너를 봤다고 하던데. 내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갔다면서. 이제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 그건 뭐야?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수진이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8장 진실의 폭로.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와라. 수진이랑 같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 것이다. 1시간 후, 민호와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수진은 오후에 있었던 대화 때문에 불안한 표정이었죠. 박 회장은 거실에 앉아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호와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진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죠.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3억 정도인데.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이 폭로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수진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너희 아내는 내 집에 무단 침입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갔어. 그리고 은행에 가서 위조된 위임장으로 내 계좌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고. 박 회장은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위조된 위임장이다. 내 서명을 흉내낸 건데 제법 잘했더군. 민호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수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를 잘 챙겨주는 며느리가 이런 속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아버지.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야. 민호가 수진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대답해봐.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님을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빚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혼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나? 왜 몰래 서류를 훔치고 위조 서명을 했나?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박 회장은 다른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 막내딸 미영,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서류들도 보여주었죠. 준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야? 형수가 이런 짓을?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관리했어.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위조에 무단 침입까지. 미영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아버지를 이렇게 속인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민호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니요, 아버지. 수진이가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막았을 거예요. 준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도 빚이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형수가 갑자기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한 것도. 그건 맞다. 하지만 내가 수진이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형은 완전히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미영아, 너무 하지 마. 박 회장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수진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훔친 서류들은 모두 돌려받아야 하고. 그리고요? 민호야, 너희 부부는 당분간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다. 내가 믿고 따뜻하게 대해준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수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미영이 말이 맞아요. 준호도 동조했습니다. 서류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발까지는 생각해보자. 어쨌든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덮어줄 수는 없죠. 그래도 민호 때문에라도. 박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큰아들 민호까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며칠 후 수진이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 계속 사과한다고 하며 울고 있어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죠. 들어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거실에 앉은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 네. 민호를 통해서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박 회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빚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연락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됐잖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께 짐이 될까 봐서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 몰래 서류를 훔치고 위조 서명을 한 거야? 그건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 그게 변명이 되나? 수진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가족을 속였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박 회장은 수진의 눈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수진아, 내가 진정으로 후회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무엇이든 하겠어요. 첫째, 가져간 서류들을 모두 돌려놔라. 네, 알겠어요. 둘째, 위조한 서류들도 모두 가져와라. 네. 셋째, 앞으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수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관대한 거다. 그럼 저는 앞으로 아버님을 못 뵙는 건가요? 당분간은 그래야겠다. 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는. 언제까지요? 모르겠다.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들은 내일까지 다 가져다 놓겠어요. 그래라. 수진이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약속한 대로 다음날 서류들을 모두 돌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중요한 것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수진의 행동 때문에 큰아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진 것이죠. 일주일 후,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들어와라. 민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민호야, 앉아라. 네. 박 회장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몰랐나?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막았을 거예요. 그럼 너희 부부 사이는 어떤가? 서로 대화는 하고 지내나?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요즘 제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민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동기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라. 빚이 얼마나 되나? 아버지,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봐. 민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2억 2천만 원, 사채가 8천만 원. 총 3억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나가나? 한 달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일반인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이자를 내고 있나?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박 회장은 민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민호야,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네. 아버지께서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제가 실패한 사업 때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족 아니야?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수진이가 한 방식은 완전히 잘못됐다. 설령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민호의 어려운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저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박 회장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호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준호와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형수가 그런 짓을 했는데. 미영아, 수진이의 행동과 민호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 또 사업을 망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각해봤다. 그래서 조건을 걸 생각이다. 조건이요? 첫째, 수진이는 완전히 선을 긋는다. 둘째, 민호는 당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한다. 셋째, 매월 상환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갚는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라. 민호야, 내가 이 돈을 왜 모았다고 생각하나?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아니겠나? 하지만 동생들에게 미안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마음을 받아들여요. 대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해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네, 형. 우리는 괜찮아요. 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박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와 이혼해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수진이는 나를 속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수진이도 후회하고 있고,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다. 특히 신뢰가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민호는 수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께서 조건을 내셨어. 무슨 조건? 빚을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이혼해야 한다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한 거야. 당신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야 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이미 아버님은 결정하신 거 아니야? 아직 내가 대답을 안 했어. 그럼 뭐야? 아버님 돈을 받기 위해서 나와 이혼할 거야?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표정 보니까 이미 결정한 것 같네. 수진아, 알겠어. 나도 이제 지쳤어.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는 건 불공평해.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나도 내 할 말은 하겠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가족한테 어떤 짐이 됐는지 다 얘기하겠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억울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찾아와서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아버지, 사실 형 사업이 망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야? 형이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죠.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형이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릴까 봐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호가 사업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네. 맞아요. 형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서 법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박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럼 수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어려워하는데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박 회장은 수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동기는 이해할 만했거든요. 준호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혼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엄격해? 네, 형수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파괴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수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진작에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아버지를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모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박 회장은 준호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아내는 살아생전 항상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혼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수진이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수진과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준 것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진실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와라. 수진이도 데리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안다. 오후에 민호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고 민호도 지쳐 보였죠.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수진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한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고 싶어 한 마음, 그리고 나를 정성스럽게 돌봐준 6개월. 그것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면 솔직해야 하고 서로 믿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이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혼 조건은 취소한다.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수진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마라. 네. 둘째, 내 집 열쇠를 반납하고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셋째, 민호의 빚 문제가 해결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장 새로운 시작. 그 후 박 회장은 약속대로 민호의 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박 회장에게는 자식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조건도 지켜졌습니다. 민호는 사업을 접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입사할 수 있었죠. 수지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박 회장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물으며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나? 저는
아버님께 실망을 드린 일 때문에 아직도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이제 앞을 보고 살아야지. 수진은 박 회장의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 어떤 일인가?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일을 하게 됐어요. 박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을? 네, 아버님을 모시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박 회장은 수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네. 하지만 힘들지 않겠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장 가족의 화해. 1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수진도 복지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끔씩 수진이 일하는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지관의 다른 노인들이 수진을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수진이 정말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떤가? 복지관 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르신들이 다들 수진 씨를 좋아하시거든요.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시거든요. 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가족들까지 모두 와서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를 했죠.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일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얼마나 성급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가족이란 서로 도우는 것이지만 그건 진심과 정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겉으로는 아버님을 챙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이제는 진짜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고 진정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족이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대하셔서 다행이에요. 다른 집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18장 진정한 가족. 2년 후, 박 회장은 74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지만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까이 살면서 더 자주 뵙고 싶어서요.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에 나온 집이 있는데 보러 가보실래요? 박 회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죠. 한번 보기는 해보자.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도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좋았죠. 어떠세요, 아버님? 나쁘지 않네. 그럼 이사 오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은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수진이 거의 매일 안부를 물으러 왔고 민호도 퇴근길에 자주 들렀죠. 아버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제가 해드릴까요? 고맙지만 괜찮아. 너도 직장에서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건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재산을 의식한 듯한 어색함이 없었죠. 19장 생일 선물. 박 회장의 75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뭔가? 박 회장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제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지난 2년 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하게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 올림. 박 회장은 앨범을 넘기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박 회장이 웃고 있는 사진들. 모든 사진에는 따뜻한 가족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나? 조금씩 준비했어요. 아버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님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앨범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장 마지막 실현.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박 회장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된 것이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누구보다 걱정했죠.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고맙다, 수진아. 수술날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고 그동안 가족들은 기다리며 걱정했죠. 특히 수진은 병원 복도를 계속 오가며 불안해했습니다. 수진 씨, 앉아서 기다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괜찮으실까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봐요. 준호가 수진을 달랬습니다. 형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잘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 제가 처음에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을 텐데. 형수,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심장 질환은 나이 때문인 거고. 하지만 수진은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21장 간병과 회복. 수술 후 박 회장은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했는데 수진이 가장 열심히 돌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수진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저녁에도 와서 저녁까지 챙겨줬죠.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같은 병실 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 쉽게 볼 수 없어요. 박 회장은 수진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돌봐주니까 빨리 나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빨리 회복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3주 후, 박 회장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죠. 집에 온 후에도 수진의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영양식단을 준비하고 약 시간을 챙기고 재활 운동도 도와줬죠. 아버님, 오늘 걷기 운동하셨어요? 응, 30분 걸었어. 대단하세요. 이 속도라면 금세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다 수진이 내가 잘 돌봐줘서야.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워낙 건강하시니까요. 6개월 후, 박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22장 완전한 신뢰. 건강을 회복한 박 회장은 수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정성스러운 간병, 회복 과정에서의 헌신적인 돌봄.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 회장이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네, 아버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수진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저지른 일. 그때는 정말 실망하고 화가 났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특히 내가 수술받을 때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됐다.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같은 존재 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너에게 이걸 주려고 한다. 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집 중 하나가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죠. 아버님, 이게 3년 전에 내가 노렸던 건 내 재산이었지. 이제 그걸 정당하게 주는 거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재산을 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수진아, 이건 보상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것에 대한. 박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가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제는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23장 진정한 상속. 1년 후, 박 회장은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나이가 77세가 되니까 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다. 가족들이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처음에 내 재산을 탐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네. 바로 우리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다. 재산은 결국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가족이 행복해야 재산도 의미가 있다는 걸. 박 회장은 상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빚을 해결해줬으니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나눌 것이고 수진이에게는 별도로 집 한 채를 이미 줬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형과 형수가 더 받으셔도 돼요. 미영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형수가 아버님을 가장 잘 모셨으니까. 하지만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수진아, 아버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박 회장은 수진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년 전에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24장 또 다른 시련. 그런데 평온한 일상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민호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이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이런 일이. 박 회장은 걱정됐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얘기해라. 네.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들을 대거 정리했어요. 나이가 있는 직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럼 당분간은 실업자가 되는 건가? 네. 퇴직금은 받았지만 당장 새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때문에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박 회장은 3년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호야, 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구하지 마라.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하지만 생활비가. 그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대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일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면. 수진아, 너도 무리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번 위기를 통해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25장 새로운 기회. 6개월 후 민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동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파트너를 제안한 것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인가? IT 교육 사업이에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죠. 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요즘 나 같은 세대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 네,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박 회장은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해봐라. 정말요?
응,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같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면 박 회장이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호는 이제 경험도 많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민호가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 26장 성공과 보답. 민호의 새로운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IT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민호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죠. 1년 만에 교육센터를 3곳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수익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민호는 첫 번째 수익금으로 박 회장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고급 안마의자였죠. 이건 뭔가? 아버님께서 편하게 쉬시라고요. 건강도 챙기시고.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계속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박 회장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도 기뻤지만 더욱 기뻤던 건 가족이 서로 감사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민호야,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구나.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다만 철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을 뿐이에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27장 완전한 화해. 박 회장이 78세가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 회장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죠. 아버님, 오늘 저녁에 외식하러 가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곳에는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죠. 깜짝.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뭔가?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이 되신 지 5년이 됐잖아요. 그 기념으로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고마운 아버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되어줘서. 식사 중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5년 전에 제가 저지른 일.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나? 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거든요. 무엇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잖아.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수지는 박 회장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졌어요. 수진이라는 며느리를 만나서 우리 집안이 더 따뜻해졌어요. 에피아이의 로즈유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8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전국에 10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진도 복지관에서 팀장으로 승진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걸 용서해주는 사람이요. 박 회장은 손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왜? 아버님 같은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서요. 다른 집이었다면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아, 진짜 가족이 되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박 회장은 혼자 앉아서 지난 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의 기대감, 배신감을 느꼈을 때의 실망감, 그리고 점차 회복된 신뢰와 사랑.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실수조차도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박 회장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걸.